할머니, 정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차리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 버스 정류장에서 들려온 절규였습니다. 한 여군이 눈 속에 쓰러진 할머니에게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제발. 가슴 압박을 하면서도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말이죠. 호흡이 돌아왔어.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병원에 못 가면 정말 위험해. 혈압이 너무 떨어졌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1살의 평범해 보이는 여군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혼자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구급대원들조차 놀랄 정도의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3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여군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생명을 구한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불러올지를 말이죠.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육군 보병사단. 전 부대 집합. 오늘은 혹한기 야외 훈련이다. 새벽 6시 김 상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병영 전체를 깨웠습니다. 하사 이소희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서둘러 전투복을 갖춰 입었어요. 소희는 21살, 키 작고 말수 적은 여군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에 입대했고 벌써 1년째 복무 중이었어요. 부대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로만 알려져 있었죠. 이소희, 너는 오늘 의무병 보조 역할이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 가방 챙겨. 김 상사가 소희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훈련장은 부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야산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바람까지 매서웠어요. 30여 명의 장병들이 혹한기 생존 훈련을 받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훈련 목표는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 향상이다.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생각하고 임하라. 박중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장병들은 조를 나누어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고 얼음물을 건너며 눈밭에서 엄폐물을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소희는 구급 가방을 메고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힘겹게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병 정민수가 장애물을 넘다가 미끄러지면서 날카로운 철봉에 허벅지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어떡해.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의무병 어디 있어?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무병은 다른 조를 담당하느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민수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한데.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가운데 소희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김 상사가 소리쳤지만 소희는 이미 구급 가방을 열고 정민수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먼저 출혈 부위를 확인해야겠네요. 동맥 손상인지 정맥 손상인지. 소희는 정민수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즉시 지혈대를 꺼냈어요. 그리고 상처 위쪽 대퇴부의 정확한 위치에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압박 지혈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거즈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소희의 손길은 마치 수년간 의료 업무를 해온 전문가 같았어요. 지혈 위치, 압박 강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출혈이 점차 먹기 시작했어요. 정민수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요. 맥박을 확인해 보니 안정됐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의식도 돌아오고 있네요. 정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민수? 정신 차렸구나. 동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상사도 놀란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소희,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소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TV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우연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TV에서 본 것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한 처치였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도 소희의 응급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완벽한 지혈처치네요. 의대생이라도 이 정도로 하기 쉽지 않은데.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김상사의 눈빛은 계속해서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자신의 침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소희야, 할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아파. 너 언제 휴가 나와? 소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모두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거든요. 할머니,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박중령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중령님,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이틀 정도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박중령은 소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제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소의 하사, 어제 응급처치. 정말 대단했어.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거지? 소희는 또다시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박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가를 승인해줬어요. 그래, 할머니 뵙고 와. 조심히 다녀오고. 감사합니다, 중령님. 소희는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휴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틀 후 소희는 할머니가 계신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춘천행 버스 막차입니다. 승차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오후 8시 의정부 터미널에서 마지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는 이미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휴대폰으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지금 춘천으로 가고 있어요. 1~2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 사용이 서툴러서 자주 전원을 꺼놓으셨거든요. 할머니, 제발 괜찮으시길. 소희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 전 받은 할머니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눈발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폭설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해 잠시 운행을 중단합니다. 안전상 부득이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사가 마이크로 안내방송을 했어요. 버스는 산중턱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소희는 답답한 마음에 버스에서 내렸어요. 다른 승객들도 몇 명 내려서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는데. 정류장 벤치 옆에서 한 할머니가 눈 속에 파묻힌 채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소희는 급히 달려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소희는 즉시 할머니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분당 40 정도. 너무 약해. 체온도 많이 떨어졌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목 부분에 손을 대어 경동맥 박동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호흡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해. 저체온증 증상이 심각해요.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떡해요, 이거?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휴대폰이 안 터져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소희만이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할머니를 눕혀 기도를 확보했어요. 먼저 기도부터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체온을 올려드려야겠어요. 소희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겠어요. 혹시 누가 119에 계속 신고해 주세요. 소희는 정확한 위치에서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압박 깊이, 속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15.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정확한 비율로 반복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 의료진처럼 말이에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눈을 뜨며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시골 할머니와는 다른 뭔가 품격 있는 느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살려주셨군요. 할머니의 말투도 정중하고 격식 있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응급처치가 되어 있네요. 누가 하신 거예요? 다른 승객들이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저 젊은 아가씨가요. 구급대원은 소희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의료 관계자세요? 이 정도 처치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데. 소희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응급처치 교육받은 적이 있어서. 구급차 안에서도 소희의 전문성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를 이송하는 동안 구급대원과 자연스럽게 의료 용어를 주고받았거든요. 혈압이 90에 50이네요. 맥박도 안정됐고 체온은 32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35도까지 올라왔어요. 구급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정말 의료인 아니세요?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쓰시고 상황 판단도 완벽하신데. 소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냥 TV에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구급대원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됐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소희의 응급처치 기록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런 완벽한 초기 대응은 의대생도 쉽게 못해요. 정말 일반인이 한 처치인가요? 할머니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소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체온증이 심각했는데
완벽한 초기 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히 할머니께서 괜찮아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곳곳에서 의료진들이 소희를 주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젊은 아가씨, 정말 일반인 맞나? 응급처치 수준이 전문의 급인데. 소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눈에 띄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자 소희는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가볼게요. 그런데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소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할머니께는 아직 연락도 못했고 부대 복귀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내일 오전까지는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데. 하지만 소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소희는 병원 로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폭설 때문에 교통편도 끊어져 있었어요. 오전 6시 소희는 할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어요. 할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가씨, 밤새 여기 계셨나요? 할머니께서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소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사하신 게 다행이에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전 회진 때 뵙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간호사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혹시 아가씨가 어제 응급처치 해주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잠깐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병원 원장이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응급 상황이어서. 아니에요. 어제 응급실 의료진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 정도 처치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소희는 어쩔 수 없이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실에는 50대 중반의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중앙병원 원장 김진수입니다.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은 소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응급처치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에 대한 완벽한 대응이었어요. 혹시 의료 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소희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응급처치 교육 정도만.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혈압 측정, 맥박 체크, 기도 확보, 체온 관리.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작성한 보고서예요. 당신의 처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희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의학적 용어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처치는 최소한 간호대학 졸업 이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일반인이세요? 소희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김 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병원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이런 실력이면. 아니에요.
저는 군인이에요. 지금도 복무 중이고. 소희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가봐야 해요. 부대에 복귀해야 해서. 그때 소희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오전 9시였어요. 부대 복귀 예정 시간인 오전 8시를 1시간이나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복귀 시간을 놓쳤어? 김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부대 복귀 시간을 놓쳤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소희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이소희, 너 지금 어디야? 복귀 시간이 1시간 넘었어. 상사님, 죄송합니다. 폭설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어서. 변명 집어치워. 지금 당장 복귀해. 안 그러면 무단 이탈로 보고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원장이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많이 걱정되시는군요. 제가 확인서라도 써드릴까요? 의료진 보조로 환자를 돌봤다고.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소희는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면서 도로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에서 소희는 계속 부대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발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소희는 부대 정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복귀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은 상황이었어요.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소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무단 이탈로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 앞마당에 평소에 보기 힘든 검은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모두 군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동료 병사들도 멀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차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군용차 맞나? 평소에 안 보던 차들인데. 소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상사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처벌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중대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사 이소희가 언제쯤 복귀할 예정입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톤이 상당히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단 이탈 처리할 예정인데. 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단 이탈이라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소희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중령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소희 하사는 평소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분명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낯선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소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낯선 목소리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소희는 깊은 숨을 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대 사무실에 평소에 볼 수 없는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의 계급장을 보니 모두 영관급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사 이소희입니다. 소희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질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대령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소희 하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소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단 이탈로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중한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소희 하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대령의 정중한 말에 소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단 이탈로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복귀 시간이 늦어져서. 소희가 사과하려 하자 다른 중령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중령이 소희에게 설명했어요. 이소희 하사, 춘천중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구조했다고 하더군요.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부대에 연락을 한 거였나요? 대령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춘천중앙병원 김진수 원장으로부터 공식 확인서가 왔습니다. 이소희 하사가 저체온증 환자를 완벽하게 응급처치하여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군요. 다른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수준이 전문 의료진 급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소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급 장교들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하사님,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의료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응급처치 교육 말고 좀 더 전문적인. 소희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알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소희 하사, 혹시 가족 중에 의료인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장교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그때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이소희 하사가 어떤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평소에는 정말 모범적인 병사인데.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말을 멈추고 다른 장교들을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듯 했습니다. 이소희 하사, 혹시 구하신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성함이나 신원을 확인해 보신 적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어서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장교들이 다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중대한 사실을 소희에게 알려줄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대 밖에서 차량 소음이 들렸어요. 또 다른 군용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소령이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참모총장님 차량입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가 됐어요. 모든 장교들이 일어나 자세를 정렬했습니다. 소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참모총장이라니.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이 작은 부대에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소희 하사, 잠깐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중령이 소희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희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곧이어 정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함께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계급장이 번쩍였고 함께 온 수행원들도 모두 고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소희는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참모총장은 소희를 지나치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분이 이소희 하사인가요? 수행원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총장님. 참모총장은 소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소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참모총장께서 자신을 아시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 안에서는 한동안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내용인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중령이 나왔어요. 이소희 하사, 들어오세요. 소희가 사무실에 들어가니 참모총장께서 직접 일어나 맞아주셨어요. 앉으세요, 하사님. 참모총장의 정중한 태도에 소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소희 하사, 어제 춘천에서 할머니 한 분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냥 응급 상황이어서. 참모총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성함도 모르고. 참모총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는데 이소희 하사님이 구해주신 거였습니다. 소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참모총장의 어머니셨다니.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참모총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소희는 급히 일어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큰 감사를. 아닙니다. 의료진들 말로는 당신의 처치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참모총장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의료진들이 모두 놀랐다고 하더군요. 전문 의료인 수준의 처치였다고.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되신 건가요? 소희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참모총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 더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렇군요. 참 신기한 우연이네요. 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했어요. 이소희 하사, 혹시 어머니를 직접 뵈러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머니께서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시거든요. 소희는 망설였어요. 참모총장의 어머니를 뵈러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정말 별일 아닌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참모총장의 눈빛에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소희는 참모총장의 배려로 특별 휴가를 받아 춘천중앙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평소보다 경호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참모총장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다 보니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이소희 하사님이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장이 직접 나와 소희를 맞았어요.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실병동으로 가는 길에서 간호사장이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계속 하사님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정말 고마워하고 계신답니다. 소희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실 앞에 도착하니 경호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들은 소희를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셨어요. 아, 우리 은인이 왔구나. 어서 와 앉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품이 있는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 내 덕분이야. 의사들이 그러던데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라고. 할머니께서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얘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의사들이 모두 놀라더라. 그냥 응급 상황이어서 아는 대로 한 거예요. 아는 대로? 할머니께서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아는 대로가 보통이 아니던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진수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원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은인이에요. 김 원장은 소희를 보더니 반가운 듯 인사했어요. 아, 이소희 하사님, 또 뵙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 원장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분의 응급처치 기록을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응급의학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어요. 소희는 당황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특히 저체온증 환자 처치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도 확보, 순환 체크, 체온 관리. 모든 단계가 교과서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소희를 바라보며 물어보셨어요. 얘야,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소희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김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의무 기록을 국군의학연구소에도 보냈는데. 국군의학연구소요? 네. 거기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최소한 의과대학 졸업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처치였다고요. 할머니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의과대학 졸업 수준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르신. 게다가 실제 경험도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소희는 점점 더 곤란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얘야, 혹시 정말 의대를 다닌 적은 없니?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잠깐 망설였습니다. 의대는 아니에요. 그럼 간호대학은? 소희가 더욱 망설였어요. 할머니와 원장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얘야,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아. 우리는 내가 고마울 뿐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소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김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국군간호사관학교요? 그럼 정식 간호사 자격이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그럼 왜 일반 병사로 복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장교로 임관하지 못하고 부사관으로 입대했어요. 할머니께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김 원장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간호사관학교에서 성적은 어떠셨나요? 소희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석이라고요? 김 원장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수석 졸업이면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럼 의료진들이 놀란 이유를 알겠어요. 할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얘야,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서 왜 숨기고 있었니?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평범한 병사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김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아까운 인재네요. 그런 실력이 묻혀 있다니. 그때 할머니께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혹시 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소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버지요?
이정수예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서 할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정수라고? 혹시 육군 대위 이정수?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할머니께서는 잠시 말없이 소희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지에 대해서요? 할머니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우리 아들의 전우였어.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의 참모 총장이야. 소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참모 총장이 전우 관계였다니.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우리 아들도 함께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내게 해야 할 말이 있단다. 이틀 후 소희는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참모 총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소희 하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참모 총장의 부관이 소희를 안내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최상층에 있는 참모 총장실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총장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부관의 말에도 소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는 건지 불안했거든요. 참모 총장실 앞에 도착하자 부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총장님, 이소희 하사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벽에는 각종 부대 깃발과 역대 참모 총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이소희 하사. 앉으세요. 참모 총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격식을 낮춘 것 같았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몇 번 감사를 표해도 부족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참모 총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정수 대위라고.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년 전 강원도 DMZ 근무 당시 순직하신 그분이군요. 소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참모 총장께서 아버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5살 때였어요. 참모 총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이소희 하사, 그날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참모 총장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저는 소희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저의 직속 상관이셨고 저에게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였어요. 소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날은 북한 침투조를 추적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저와 당신 아버지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이 함께였어요. 참모 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전 중에 적의 매복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전이었어요. 그때 당신 아버지께서 저를 구하시느라 참모 총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친 것 같았습니다. 저를 구하시느라 돌아가셨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적의 수류탄이 저를 향해 날아왔는데 이정수 대위님께서 저를 밀어내시고 대신 참모 총장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저는 22살의 어린 소희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5살 딸과 아내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처음으로 자세히 듣고 있었거든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내 딸 소희를 잘 부탁한다였어요. 참모 총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고 도움도 드리지 못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께 빚을 졌어요. 제가 살아있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당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참모 총장은 일어나서 소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소희 하사,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당신을 제대로 돌봐드리고 싶어요. 소희는 급히 일어났어요. 총장님, 고개를 드세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기꺼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총장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참모 총장은 소희의 말에 더욱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이정수 대위님의 딸답습니다. 그때 참모 총장이 책상에서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소희 하사,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각종 의료 자격증까지 이런 인재가 일반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에요. 소희는 당황했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아닙니다. 당신의 실력이 묻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참모 총장은 서류를 소희에게 보여주었어요. 국군 수도병원 의무대로 전속 발령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위로 진급도 함께요.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준위 진급이라뇨? 네. 당신의 학력과 경력을 재평가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정수 대위님께서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딸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를 말이죠. 참모 총장의 말에 소희는 망설였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때 참모 총장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박중령 말입니다. 박중령 님이요? 네. 당신이 복무 중인 부대의 대대장 말이에요. 그분도 그날 함께 있었어요. 소희는 또다시 놀랐어요. 박중령 님도 그날에? 네. 그때는 하사관이었죠. 당신 아버지 밑에서 복무했던 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중령도 당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평소에 특별히 챙겼던 거예요. 소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 박중령이 자신에게 유독 따뜻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분도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어요. 하지만 신분을 밝힐 수 없었죠. 참모 총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소희 하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모 총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정수 대위님의 딸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를 구해줘서. 소희는 이제 자신의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동료들의 보살핌 속에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소희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참모 총장과의 만남 이후 소의 자신도 변했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소희 하사 돌아왔구나. 박중령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는 그 따뜻함의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네, 중령님. 다녀왔습니다. 박중령은 소희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앉아. 참모 총장님께 잘 다녀왔다고 들었어. 네. 박중령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실 나도 내게 할 말이 있었는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됐구나. 중령님,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정수 대위님 덕분이야. 박중령은 잠시 추억에 잠긴 듯 했어요. 그때 나는 20살 하사관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였지. 그런 나를 이정수 대위님께서 정말 아들처럼 챙겨주셨거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내 딸 소희가 자라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라고.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말씀이 맞았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 그때 김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중령님, 이소희 하사가 돌아왔다고 해서. 아, 김 상사. 잘 왔어. 앉아. 김 상사는 소희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소희 하사. 그동안 수고 많았어.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김 상사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박중령이 김 상사에게 말했어요. 김 상사, 이소희 하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주기 바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 상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단 이탈로 처벌하려 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박중령이 소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소희야, 참모총장님께서 제안하신 일, 어떻게 생각해?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어요. 무리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때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제안 말씀이신지. 박중령이 설명했어요. 국군수도병원 의무대 전속과 준위 진급 제안이야. 김 상사는 깜짝 놀라며 소희를 바라봤어요. 준위 진급이라고요? 이소희 하사가? 그래. 이소희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야. 충분히 자격이 있어. 김 상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소희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의대 출신인 건가요? 간호사관학교 출신이야. 게다가 수석으로. 김 상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소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장교 임관을 포기하고 부사관으로 입대했어요. 김 상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상사님. 하지만 김 상사의 미안함은 더욱 커지는 것 같았어요. 이소희 하사,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함부로.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사님께서 잘못하신 건 없어요. 저도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박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지. 며칠 후 소희는 마음을 정했어요. 참모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죠. 중령님, 결심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박중령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잘 결정했어.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가 됐어. 하지만 이 부대를 떠나는 것이 아쉬워요. 언제든지 놀러와.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니까. 전속 발령 전날 부대 전체가 소희를 위한 작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김 상사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이소희 하사. 아니, 이제 준희님이라고 불러야겠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상사님, 내가 처음에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했어. 앞으로 더 큰 곳에서 활약하기를 바라.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축하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소희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자랑스러워. 국군수도병원에서도 우리 부대의 자랑이 되어줘. 가끔 연락하자. 내 소식이 궁금할 거야. 소희는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차가웠던 부대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동료들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새로운 군복을 입었어요. 준이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었습니다. 준이 이소희 국군수도병원 의무대로 전속 발령을 명한다. 공식 발령을 받는 순간 소희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국군수도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참모총장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소희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동료들의 우정, 그리고 할머니의 격려가 함께 있었거든요.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소희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이제부터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준이 이소희, 의무대 보고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소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숨겨왔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에서 말이죠. 6개월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대. 준이님, 응급실에서 급한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소희는 즉시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교통사고 환자인데 다발성 외상에 의식도 없습니다. 소희는 침착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6개월 전에 그 조심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 어떤가요? 혈압 70에 40, 맥박 120, 출혈성 쇼크 상태입니다. 소희는 즉시 환자 상태를 점검했어요. 복부 내 출혈이 의심됩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이님. 의료진들이 소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그녀는 의료팀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소희의 능숙한 처치로 환자는 무사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이님.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팀워크가 좋았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휴식실에서 쉬고 있을 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희야, 할머니야. 참모총장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병원 일이 많이 바쁘지?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행복해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왜요? 우리 아들이. 아니, 참모총장이 가족 식사를 하자고 하는구나. 너도 함께하면 좋겠어. 소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가족 자리에 가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 아버지와 우리 아들의 인연을 생각해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이 되어 소희는 참모총장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참모총장의 부인이었어요. 어머, 소희 씨. 어서 와요. 그동안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거실에는 참모총장과 할머니, 그리고 참모총장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서 와, 소희야.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참모총장도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소혜준이, 어서 와요. 편하게 앉으세요. 식사 자리에서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소혜준이, 병원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응급의학과 교수님도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이정수 씨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 소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참모 총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소희 준이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어요. 네. 군의관 과정에 지원해 보는 게 어때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군의관이라뇨? 네. 의과대학 편입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겁니다. 물론 전액 국비 지원으로요.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 어떻게 생각해, 소희야?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 결정하면 알려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희는 참모 총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소희 준이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어머니를 구해주신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당신을 통해서 이정수 대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참모 총장의 목소리가 벅찼어요. 당신을 보면서 이정수 대위님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그분의 성품이 고스란히 딸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소희도 감동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소중한 인연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일주일 후 소희는 원래 부대를 방문했어요. 박중령과 김상사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준이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소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박중령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김상사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준이님,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상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내가 배운 게 더 많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거든.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소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아버지 곁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딸 소희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딸답게 살고 있어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요. 소희는 아버지께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참모 총장님도 만났어요.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계세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딸로서 자랑스럽게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게요. 소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구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소희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소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셨죠? 소희가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구한 그 순간부터 숨겨져 있던 모든 인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심 어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소희처럼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실력이 빛을 발할 때가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